자, 수분 활성도와 이제 식품의 변화 마지막 챕터 토픽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서 수분 활성도 쫙 설명했고 등원 흡수 곡선 다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를 기본으로 이제 식품에 접목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왜냐면 내용 자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교재에는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이 점선이나 이런 모양의 패턴이 살짝 달라요. 명암의 약간 그런 할 수 있는 우리 편집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그림은 칼라인데 되게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왜? 제가 그려가지고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그림은 예쁘죠? 우리 편집장이 그리셔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패턴이 달라요. 근데 이거 비슷하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 파트입니다. 자,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림은 지금 1영역, 2영역, 3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 그림은 이거예요. 요거 누구냐면 등원 흡수 곡선이잖아.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이게 지금 등원 흡수 곡선. 이게 메인 곡선이. 우리 책에도 지금 진하게 돼 있지, 약간. 나름. 그쵸? 그래서 이 메인 곡선에 따라서 1영역, 2영역, 3영역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설명할 때 2영역에서는 미생물이 잘 안 자란다라고 했잖아. 자라기에는 물이 부족하다. 미생물 자체가 보시면 0.8 이하에서 자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8 이상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영역에서는 균이 잘 안 자라니까 3영역에서 균이 자라니까 여기서는 품질이 쉽게 상하고 여기서는 품질이 잘 안 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같이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밑에 표 1-5에 있는 숫자가 나와요, 시험에. 근데 이거는 위생학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위생학 하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자, 내 삼투압성 효모금 0.6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0.6 내 삼투압성 효모가 가장 적고요. 그러니까 우선 일반 세균 있잖아. 세균이 제일 높아요. 세균이 제일 미생물 중에 하등한 거 아시죠? 제일 크기도 작고 하등하고요. 물도 많이 있어야 잘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효모, 곰팡이. 효모는 항상 중간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중간. 곰팡이는 뭐냐면 몸집도 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세균이라고 생각하고 최홍만 씨가 이제 항상 곰팡이로 내가 설명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힘도 세고 어떠한 환경 내가 이게 남극에 둘이 떡 떨쳐하면 나는 금방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체험만 좀 버티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 좀 버텨요. 그러니까 수분이 조금 낮아도 자랄 수도 있고 조금 버틸 수 있지만 세균은 낮아지면 0.9 이하로 내려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세균 보시면 세균은 수분 활성도가 0.9 이하에서는 증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 있는 표 1-5의 내용을 보시면 최저, 성장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라고 써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세균이 자라려면 0.9 이상 돼야 되고요.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 이상이 되어야만 일반적으로 자랄 수 있는데 밑에 두 개가 더 있죠. 실제 시험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뭐냐면 내건성 곰팡이, 그러니까 약간 건조한 데서 자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0.65에서도 자랄 수 있다. 0.65 정도에서도. 또 0.6에서도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 삼투압성, 삼투압이란 말 그대로 완전 수분도 작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버텨서 효모가 증식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특수한 아이 2명 있잖아요. 그래서 0.65, 0.6까지 예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밑에 적어놓을 수 있는 거 뭐냐면 수분 활성도 0.6 이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미생물은 자랄 수 없다. 뭐 증식할 수 없다. 0.6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미생물 이렇게 숫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 반응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활발합니다. 자, 여기 패턴을 보시면 사실 패턴의 그림들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기억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패턴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가 나왔을 때 문제의 보기를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효소 반응은 말 그대로 수분이 많으면 반응도 잘 일어나요. 그죠? 그런 대표적인 친구는 뭐 가수분해 반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가수분해 효소 같은 경우도 가수분해, 물을 가한다 그 말이잖아요. 물 넣고 분해시킨다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예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더 반응 속도가 높겠죠.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도 대부분의 효소들도요. 0.85 이하, 그러니까 0.85 정도에서 여기 그래프는 사실 이렇게
효소 활성이 여기 점선을 녹색으로 있잖아요. 밑에도 있긴 있지만 거의 없는 거고 여기서 많이 올라가요. 효소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이 저해가 돼요. 물이 없으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효소 반응. 자, 물이 전혀 거의 없는데도 일어나는 친구는 누구냐? 라이페이즈입니다. 우리 라이페이즈 아시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말 그대로 지방이 있는 환경은 물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1이나 0.3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수분 활성도가 낮은 상태잖아요. 여기서도 반응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것만 예외.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보시면 마이야르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 마이야르 반응은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색과 갈변 파트를 가시면 제일 처음에 효소적 갈변 반응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보는데 말 그대로 뭐냐면 효소가 없이도 갈색화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그대로 효소가 없어도 갈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 메일라드 반응, 아미노카보니 반응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친구가요. 효소가 없이도 당하고 아미노기만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 빵집, 빵집 누구도 알 수 있잖아. 특유의 향이라던가 맛있는 막 지금 생각해도 되게 배고프고 맛있는 그런 애들은 다 마이야르 반응으로 일어나는 아이들인데 이런 친구들은요,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마이야르 반응의 수분 활성도 보시면, 우선 적어보면 AW가 너무 낮으면 안 일어나요. 그 수치가 기본이 책마다 0.25인 친구도 있고요. 0.3 정도, 이 이하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분 활성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극기하는 최대가 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최대에 이르는 수분 활성도는 얼마? 0.6에서 0.7에 이르면 마이야르 반응이 최대에 이르게 되고요. 그 이후 0.7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마이야르 반응 보시면 자, 빨간색. 자, 보시면 0.25 이하에서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고 이 그래프는 근데 사실 이런 패턴 여러 가지 책마다 있는데 엄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0.6이나 0.7에서 최대를 됐다 다시 감소하게 되죠.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턴이 점점점 증가하다 아예 안 일어나고 너무 낮으면 안 일어나고 점점 증가하다 최대에 이르렀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렇게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고 숫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기 갈색화가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그 수분 활성도는 0.6에서 0.7이다. 자, 그 이유가 책에 나와 있어요. 너무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요. 기질인 당과 아미노산의 이동이 제한이 돼서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만약에 너무 0.8에서 1.0으로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뭐냐면 기질인 당이나 아미노산이 희석돼가지고 더 적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기질이 물에 희석됐기 때문에 속도가 다시 감소하고요. 자,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 패턴 기억하기. 그 다음에 유지의 산화. 자, 유지의 산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지의 산화를 보시면은 우선 일반적인 패턴은 뭐냐면 유지의 산화는요, 수분이 많으면요, 속도가 빨라져요. 잘 일어나요, 한마디로. 이 부분을 왜 이 말을 꼭 하고 넘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지질에 가면 산패를 배워요. 산화를 배우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수분이 있어요. 그럼 수분이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아지면 유지도 잘 산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유지의 산화는요, 되게 특수한 패턴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우선 읽어볼게요. 단분자층, 아까 BET 설명했죠? 자, 이 BET 포인트에서는요, 수분 활성이 이 BET 포인트보다 낮은 영역, 1영역에서는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이 BET 포인트에서는 가장 낮은 산화 속도를 나타낸다. 즉, 영역 1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속도가 감소하고 BET 영역이 도달하면 산화 속도가 최소가 된다. 이후 수분 활성이 증가하면 유지의 산화 속도가 증가한다. 자, 읽어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식품화학을 책으로 독학을 하잖아요. 바로 졸리면서 이것은 한국말이긴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보면 정말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녹색 그림이에요.
뭔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증가하게 되죠. 이런 패턴이 유지의 산화고요. 유지의 산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누구다? BT라는 거예요. BT라는 거고 BT 이하의 영역에서는 수분 산화 속도가 오히려 증가해요. 보이시죠?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렇게 배가 뿔뚝한 모양이잖아요. 이 수분 활성도가 작아져 올레근 패턴은 여기가 맞아요.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게 맞지만 수분이 너무 없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수분이 너무 적게 되면은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식품이 있잖아요. 물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햇빛. 이응 너무 크게 썼다. 그죠? 햇빛. 산소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식품과 반응을 하는데 특히 유지식품은 잘 반응하겠죠. 그래서 산소에 취약하잖아, 산화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너무 적게 되면 이렇게 햇빛이나 산소에 의해서 산화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 버려요. 그러면 선생님 왜 BET는 가장 최소가 되나요? BET 영역을 잘 생각해 보면 물이 딱 한 분자가 이렇게 식품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말 그대로 햇볕이 식품을 만나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층 단분자층, 즉 BET 영역에서는 유지의 산화가 가장 최소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이제 높아져요. 수분에 의해서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가 왜 낮아지는지,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 BET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세요. 자, 물 분자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할 경우 지방의 산패가 가장 적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해냈어요. 이렇게 산소를 못 만나는 것 플러스 유지의 산화 과정에 생성된 이 과산화물 있잖아요. 얘가 이제 산화 생성물이잖아. 이런 가산화물은요. 가산화물이 식품 표면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으로 복합체를 형성해서 가산화물 분해가 억제돼요. 자, 가산화물 분해가 억제돼요. 자, 가산화물이 분해되면서 산화가 굉장히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거는 우리 지방의 산화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가산화물 분해가 억제돼요. 누가? 물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을 수화시켜. 자, 산화를 할 때 금속이 나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화가 일어나요. 아주 미량이어도 금속이 나타나면 금속은 어디를 나타나도 약간 오랑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오랑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금속이 약간 그런 애예요. 그래서 굉장히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금속을요, 물이 또 수화시켜가지고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유지의 산화 꼭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충의 중간수분식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간수분식품은 아까 앞에 다분자층 할 때 잠깐 나왔던 친구예요. 자, 중간수분식품은 우리 중간쯤 보면 0.65에서 0.8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가진다라고 했죠. 자, 이 중간수분식품은 뭐냐면 식품에 수분이 너무 적으면 기호적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저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요 지질 산화 부분에서 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1영역까지 내려가면. 근데 이 중간쯤에 보면은 어떠냐면 우선 생각했을 때 저장성이 조금 높아지고 품질이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요때에 여기 특히 이 정도 한 6호에서 8 정도 요 단계 있잖아요. 요 정도에 있는 중간수분식품들은요. 저장은 지켜지면서 약간의 조금 수분 먹는 감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뭐 예식, 잼, 젤리, 건조과일, 양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케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 저장성을 지키면서 먹는 기호도 같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탄수화물 넘어갑니다. 자, 수분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네, 오늘 첫 시간이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나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대 영양소 파트인 탄수화물을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보통 우리 대학교 때도 딱 공부 시작하면 탄수화물부터 하다가 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탄수화물 하다가 쉬었다가 이거 저도 다 해본 짓이라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도 식품화학 하실 때 그럴 거예요. 수분을 몇 장 하다가 좀 놨다가 다시 잊어본가 다시 또 수분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탄수화물은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고 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머리 아픕니다, 사실은. 자, 탄수화물은 우리 공부하시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우리 탄수화물의 분류 보시면 단당류 있죠? 그 다음에 이당류와 소당류를 합쳐서 소당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당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커져요. 지질도 지방산 배우다가 지질하고요. 단백질도 아미노산 배우다가 단백질로 합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구성 단위부터 합쳐진 거대 분자까지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공부할 때도 이런 패턴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럼 탄수화물은 어디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나요? 다당류에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분이라든가 전분 파트에 가면은 호화, 노화 나오죠. 노화 단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기출문제나 문제풀이 들어가면 더 자세히 말해드려요. 근데 그래도 공부하실 때 동기부여상 노화 단골이고 펙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구분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가끔 서울시 보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베타글루칸 같은 거 우리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합다당류 중에 보면 우리가 뭐 알긴산이라든가 헤미셀룰로스라든가 이런 복합다당류 같은 애들이 또 단일 문제 같은 것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 그런데 이제 다당류에 많이 나온다고 앞쪽을 소홀히 하시면요. 뒤쪽 가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펙틴의 기본은 갈락토론산이야. 그러면 갈락토론산이 뭐지? 앞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의 정의를 보시면 탄수화물은 우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막 질소가 있다 이런 보기 세상 제일 쉬운 보기. 그죠? 세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고요. 비율이 1대 2대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인 거야. 그러면은 표시할 때는 CH2O 하고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또는 그릴 때 CH2O N 요렇게 해가지고 M과 N은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책에. M과 N은 정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쉬운 예로 포도당을 보면 탄소 6개, 수소는 12개고 산소는 6개입니다. 정확히 이 룰대로 갔죠.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일반식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요. 우리 식품학에서 말할 때 탄수화물의 정의 이게 있어야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우선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용기로 알데히드를 가지거나 케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데히드를 가지거나 케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 알코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수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론 알코올도 작용기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작용기여서 그렇지. 자, 이 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의 구조를 그려보면요. 자, 이게 포도당이에요. 자, 글루코스의 구조를 보시면 우선 작용기로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OH가 몇 개나 돼요? 4개나 있어요. 통과. 왜?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분자 내에 한 개의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를 가지면 2개 이상의 수산기를 갖는 화합물 또는 축합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알데히드기, 케톤기, 수산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정도 와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식품학이 아니라 식품화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화학이라든가 유기화학 같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나는 가끔 그런 질문들 있거든요. 저는 식품화학 초짜이고 초짜 좋아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수상하게 에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여러 가지 결합들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결합에 기본적인 걸 모르면 공부하시면 되게 힘들고 정독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나눗셈을 가르치고 있어요. 360 나누기 9 이렇게 하고 있는데 94 38인가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94 36인 걸 알고 오셔야 내가 여기서 94 36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해실은 우리 아들이 요즘 나눗셈을 하거든요. 내가 아까 나눗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가서 집에 가서 나눗셈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쉬운데 이거 0 내리면 0이잖아. 이거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근데 제발 수업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 영상을 안 보여주는 걸로.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나눗셈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 그 9 곱하기 4는 36이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조금 일반하게 유기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와주시면 훨씬 본인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대 2대 1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의 경우에는 뭐냐면 젖산이라든가 초산이라든가 데옥시리보스가 예외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럼 젖산의 경우에는 C3H6-O3 규칙이 똑같죠? 1대 2대 1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CH, OH, COH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젖산이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초산의 경우에도 C2H4O2이거든요. CH3COOH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초산. 근데 이렇게 일반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얘도 예외라는 거예요. 초산, 젖산 다 탄수화물과 같은 공식을 가지지만 탄수화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데옥시리보스는 좀 달라요. 뭐냐면 얘는 탄수화물인데 규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를 보고 싱긋싱긋 웃어주니까 좋다. 자, 보시면 탄소가 5개고 수소가 10개인데 산소가 4개밖에 없어요. 앞에 보면 데옥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데옥시예요. 산소가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일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2개라는 뜻이고요. 이거라는 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막 영어로 이름 막 나오잖아요. 명명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사카라이드에서 모노사카라이드, 진도 느린데 지금. 모노사카라이드 그러면 단당류고 다이사카라이드 그러면 이당류. 그러니까 2개란 뜻이고 데옥시 그러면 산소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옥시리보스는 우리가 5탄당 중에 하나고요. 리보스에서 산소를 뜯은 거고 얘는 이제 DNA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즉 1대 2대 1에 대해서 예외가 저렇게 3개가 제일 유명해요. 책마다 다 있어요. 젖산, 초산, 데옥시리보스. 왜 그런지 잘 적어두시면 되고요. 특징 보세요. 자, 탄수화물은 뭐냐면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집 같은 거 영양사 같은 데 보면 탄소에 물이 결합한 거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표시 보면 꼭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죠.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기능, 이건 뭐 영양학에서 많이 보였던 것들이죠. 첫 번째 뭐예요? 그람당 4kcal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1번. 2번. 단맛을 내는 감미료다. 3번. 물성을 부여하는 증점제다. 4번. 색이나 향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에도 관여한다. 이렇게 4개의 특징이 있죠.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은데 이제 이게 식품학적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색이나 향을 형성한다 이런 건 아까 마이야르 반응 같은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에서 당에 있는 알데히드기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아미노기가 만나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 명명을 한번 볼게요. 명명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명명을 보시면 첫 번째 탄수화물은요. 우리 이 당질은 오스를 붙여요. 오스. 이렇게 오스를 붙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미에 끝에.
오스를 붙인 거, 어미에 명명하는 거, 오스를 명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식품학에서는 주로 탄소가 5개짜리, 탄소 6개짜리를 할 거예요. 우선 탄소 5개, 6개라는 표현은 지금 단당류인 경우에요. 단당류부터 가고 있으니까. 탄소가 5개짜리와 6개짜리를 할 때 5개의 이름은 실제로 펜토스예요. 뒤에 오스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6개짜리는 헥소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스가 붙어있네요. 6개짜리 헥소스. 자, 이렇게 오스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글루코스의 경우에는 카르보닐기를 알데하이드기로 가짐으로 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보닐기, 알데히드기나 케톤을 전부 카보닐기라고 해요. 그다음에 카르복식기 이런 애들 다 카보닐기라고 하는데 이 카보닐기 중에서도 누구를 갖는다? 알데히드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6탄당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6탄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유명한 친구인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작용기로 누구를 갖는다? 알데히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알데히드를 갖기 때문에 헥소스 앞에다 누구를 붙인다? 알도 헥소스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알도 헥소스. 왜? 알데히드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럭토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케토헥소스로 카보닐기로 케톤기를 가지며 라고 써져 있죠. 자, 프럭토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가 과당이라고 하는 친구잖아요. 얘는 케톤기를 가져요. 그럼 알데히드기는 CHO고요. 케톤은 CO예요. 자, 케톤기를 갖기 때문에 케토헥소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케톤기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탄수화물에는 2개의 작용기 그리고 2개의 작용기가 존재하며 알코올기보다 알데히드나 케톤기가 결합한 탄소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카보닐기가 포함된 탄소에 낮은 번호를 부여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친구 중에 글루코스를 안 지워야 되는데 또 지워버렸네. 다시 글루코스를 그리고 자, 글루코스를 보시면 우선 알도 헥소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알도 헥소스 있잖아. 그럼 알도 얘는 작용기. 헥소스는 뭐예요? 얘는 탄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작용기, 탄소수. 그러면 이 글루코스는요. 작용기를 요 OH, 그러니까 CHO, 카보닐기도 요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OH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더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번호를 부여한다라는 말은 시작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시작 번호. 그래서 글루코스의 1번 탄소는 여기에 있어요. 2번 탄소, 3번, 4번, 5번, 6번 탄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부터가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알데히드기가 있는 탄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번호를 부여하는 거. 이 번호 순서를 알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고리규 무슨 구조 할 때 선생님이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이렇게 할 때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탄수화물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탄수화물의 분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친구들의 이제 순서인데 보시면 첫 번째 단당류를 배우게 돼요. 자, 단당류라는 거는 뭐냐면 당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단당류, 당류가 한 개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단당류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분류하지? 라고 생각하면 탄소수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탄소가 3개냐, 탄소가 4개냐, 탄소가 5개냐, 탄소가 6개냐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탄소가 3개와 4개는요, 주로 영양학에서 다루고요. 이 친구들은 우선 자연계에 없어요. 어디 있냐?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 몸속에 대사의 중간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식품학에서는 이 5번과 6번만 다뤄요. 그래서 가끔 책마다 근데 이 3탄당, 4탄당도 나오는 책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예 언급 없이 5탄당, 6탄당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학에서 정의하는 OH기를 2개 가져야 될 탄수화물이잖아요. 얘는 1개밖에 없어요. 3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주의예요. 얘 둘은 탄수화물로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인정하고 자연계에 존재하고 이렇게 5, 6 주로 5탄당, 6탄당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단당류는 5탄당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소당류로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아까 단당류는
이렇게 하나예요. 탄수화물은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소당류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소당류는 이당류와 소당류로 나눠요, 다시. 자, 이 말은 뭐냐면 단당류는 이 당이 1개인데 소당류는 당이 2개에서 10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할 뭐 올리고당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소당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당류는 딱 대놓고 2개인 친구들이고요. 다른 나머지 소당류는 3개부터 10개짜리. 그러니까 3당류, 4당류 이런 친구들이 소당류에 들어가고 이당류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가당이라든가 과당이라든가 아니 유당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당류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마다 이당류 그다음에 소당류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는 같이 묶어놨어요. 소당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당류, 3당류, 4당류까지만 주로 배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충 이제 뭐뭐뭐뭐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결합 양식으로 이 정도는 거의 다 외우세요. 대부분. 자, 그래서 2당류, 3당류, 4당류를 공부하시고요. 다당류에 넘어가면요. 다당류는 분류를 할 때 기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당류 편에 가면 있지만 현재 공부할 때 주로는 뭐냐면 구성 성분, 단순 다당류이냐, 단순이냐, 복합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단순이냐, 복합이냐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단순 다당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당,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전분을 들어볼게요. 전분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친구가 단 하나예요. 글루코스.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수백만 개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 다당류. 뭐 마찬가지로 예시 중에 글리코겐이라던가 단순 다당류 예시들 있죠. 글리코겐 또 셀룰로스, 이눌린, 키틴, 덱스트린 이런 것들 전부 다 단순 다당류에 들어가고요. 복합 다당류는 이제 두 종류 이상의 단당. 그러니까 글루코스 같은 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섞여 있는 거 복합이라고 해서 헤미셀룰로스, 대표적으로 펙틴, 껌류 이런 것들이 다당류에 들어갑니다. 당 유도체는 이제 조금 이제 사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당 유도체가 이제 단당류 중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당 유도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7개가 있잖아요. 7개인가? 8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표시만 해주세요. 우리 당 유도체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건데 당 알코올하고 데옥시당은 뭐냐면 환원에 의한 거. 옆에 환원하고 쓰시면 돼요. 표에다가 당 알코올하고 데옥시당 이렇게 여기다가 환원 이렇게. 그 다음에 아미노당과 사이오당이 있죠. 이 친구들은요 치환. 마지막에 알돈산, 뭐 우론산, 당산하고 산으로 끝난 친구들은 산화. 마지막 배당체. 셋, 넷, 다섯, 일곱, 8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 유도체는 말 그대로 뭔가 유도를 시켰다는 건데 유도체라는 뜻인데 글루코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글루코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글루코스에 있는 아이들을 뭐 이 부분에 수소를 집어넣었다거나 그러면 수소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환원이죠. 환원의 방법. 뭐 산소를 뜯어냈어. 환원이죠. 산소를 뜯어내. 산소를 넣었어. 산화죠.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 CHO인데 COOH로 이렇게 산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리 부분을 뭔가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당 유도체예요. 그래서 당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었고 이 아이들마다 뭐 몇 번째 당이 바뀌고 뭐 몇 번째 탄소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자, 단당류를 보시면은 단당류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5탄당과 6탄당이 있죠. 자, 5탄당과 6탄당을 주로 공부를 할 거고 이 중에서 시험에는 이제 단독 문제로는 6탄당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5탄당도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지만 6탄당이 아무래도 자연계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이런 거예요. 뭐 프럭토스는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글루코스는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당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단당류는 우선 물에 잘 녹는 결정형으로 탄소수가 3개인 3탄당, 4개인 4탄당, 5개인 5탄당, 6개인 6탄당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작용기에 따라서 알도스, 케토스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모두 다 이해하시겠죠? 앞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3탄당, 4탄당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유리 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5탄당과 6탄당이 식품에서 중요한 단당류이다. 그죠? 6탄당인 글루코스와 프록토스가 유리 상태에서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제일 유명한 당입니다. 5탄당부터 보시면 자연계에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라고 써져 있죠. 자, 5탄당은 자연계에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애는 누구? 글루코스나 프록토스 같은 친구들은요. 혼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 혼자 있다는 거야. 당 혼자. 이걸 유리 상태라고 해요. 유리라는 표현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유리 지방산 하면 뭐냐면 지방에서 떨어져 나온 지방산이에요. 유리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유리. 자,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주로 다당류인 펜토잔의 형태로 존재해요. 자, 우리 5탄당의 이름은 뭐였냐면 펜토스였어요. 그쵸? 5탄당의 이름은 펜토스였다. 그런데 이 5탄당이 계속 붙어있는 친구는 뭐냐면 펜토잔이에요. 이렇게 뒤에 안이라는 표현을 하면 만난 뭐 이렇게 다당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끝에 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친구는 존재하는 건 이렇게 다 같이 다수가 모여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잘라서 사용해서 5탄당 하나가 나올 수 있지 혼자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혼자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펜토잔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인체에서 소화효소가 없어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자를 수 없어요. 그죠? 5탄당 혼자 있거나 5탄당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화효소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영양 성분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몸은 큰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얘를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위질을 한 다음에 흡수를 해요. 작은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 성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아요. 또는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아요. 요즘에 영양학 하면서 매일 해당 과정 TCA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생화학, 그죠? 바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 과목. 그래서 생화학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발생하고 ATP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에너지로 만드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려면 스타트가 누구예요? 글루코스 이렇게 단당인 상태로 스타트를 해당 들어가고 기억나 피루베이트에서 TCA 돌아와서 에너지 나와가지고 뭐 32 ATP 막 계산하는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잘라지지 않으면 단당이 안 되고요. 단당이 안 되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탄당은 그래요.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다. 효모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모에서 발효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효모가 어떤 걸 하냐면 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효모가 당을 분해해서 술을 만들어요. 알코올. 그게 우리가 먹는 맥주, 소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을 주면요. 효모가 그걸 분해해서 술을 만드는 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효모에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은 5탄당을 이용해서 술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환원성을 가진다 표시. 환원성을 가진다 부분은 딱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야 돼. 지금은 설명 안 하고 뒤에 설명할 거야. 어찌됐건 5탄당은 환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5탄당의 종류 보시면 리보스, 자일로스, 아라비노스 3개가 있죠. 자, 리보스부터 보시면 역시 천연의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리보스가 들어있는 친구들 보세요. 첫 번째 누구? RNA. 그죠? 자, RNA는 구성 요소가 뭐냐면 리보스,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인산입니다. 즉 RNA 우리 아마 분자생물학 배우신 분들은 훨씬 쉽게 알 거고 핵산이에요, 핵산. 그래서 리보스, 그러니까 당이 RNA 구조는 이렇게 가운데 당이 있고요. 이쪽에 염기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인산, 즉 이렇게 P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리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스 없으면 우리는 핵산이 안 만들어져. 우리 뭐 못 살아 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핵산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RNA를 구성하는 친구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베타-D. 지금은 어려우니까 베타-D 리보스만 이 RNA를 구성해요.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D라는 표현은 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RNA의 베타-D 쓰이는 리보스는요. 베타-D 리보스만 RNA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ATP. 되게 익숙한 친구 나왔죠. 얘도 핵산이죠. ATP. ATP는 뭐냐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에 염기로 아데닌 있으면 아데노신 인산. 그래서 ATP예요. 그냥 ATP 저 뒤에 조미식품 있죠. 조미료 같은데 GMP, IMP 전부 다 핵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부 다 리보스 들어있어요. 그래서 리보스가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고요. 비타민 B2라고 되어 있죠. 비타민 B2 이름이 리보플라빈이죠. 앞에 리보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어요. 비타민 B2의 중간에 리비톨의 형태로 리보스가 들어있어요. 자, 조효소 보시면은 NAD, NADP, FAD 이런 친구들한테도 다 리보스가 있어요. 뒤에 D라는 표현이 뭐냐면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2개 있다는 뜻이 다인 뉴클레오타이드거든요. 가운데 또 역시 마찬가지 리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보스가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고요. 조미 성분인 IMP, GMP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MSG랑 같이 그 조미료에 들어가는 핵산계 조미료가 이 5GMP예요. 이것도 우리 맛성분 할 때 배워요. 뒤에서. 자, 그리고 리보스는요. 여러 화합물의 구성 단위로 결합할 때는 퓨라노스형으로 존재한다. 자, 퓨라노스 뭐냐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이런 고리 구조인데 퓨라노스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이렇게 오각형. 왜 오각형이 주로 나오겠어요? 얘가 5개, 탄소가 5개잖아. 둘, 셋, 넷, 5 해가지고 오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여튼 퓨라노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뒤에 계속 나와요.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퓨라노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어찌됐건 누군가와 결합할 때는 오각형의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체 내에 소화되지 않고요. 발효성이 없고요. 자일로스, 그죠? 자일로스도 알고 있죠? 우리 자일리톨 하면 더 쉽게 익숙해지죠? 껌에 들어있는. 저희 어렸을 때는 자일리톨 껌이 없었어요. 이러면 이제 바로 옛날 사람 티가 나긴 하는데 저희 때는 3가지 색깔의 껌이 또 아카시아 껌 노래도 있었거든요. 우리 그런 껌이 섞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핀란드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휘바가 와가지고 지금 껌 시장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 자일리톨이 요 자일로스의 당 유도체예요. 그래서 자일로스는 이렇게 나무 껍질 있는 거 핀란드 자작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CF. 그래서 옛날에는 TV를 많이 봤어요. 수업 때 많이 얘기하려고. 광고도 열심히 보고. 그럼 애들이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왜 광고를 보니까. 근데 공무원에서 별로 공감 안 해요. TV를 잘 안 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나 혼자만 예능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안 봐요. 이제는. 근데 자, 볏짚, 나무 껍질 이런 데 들어있는 자일란의 구성 단위고요. 이 친구는 이 자일리톨에서도 봤듯이 약간 저칼로리고 칼로리는 적은데 단맛이 있어서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이용되고 있어요. 사람은 역시 소화할 수 없고요. 이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자일로스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라비노스 보세요. 아라비노스는 아라비아 껌, 그러니까 검류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검류의 아라반의 구성당인데 아라비노스는 저기 L형에다가 별표 하나 하세요. 자연계에는 주로 L형으로 존재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글루코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뒤에 계속 막 디글루코스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D라는 표현. 방금도 베타-D라고 선생님이 표현했잖아요. 대부분 D폼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근데 아라비노스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계에 L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로 가끔 나와요. L형만 표시해 두시면 돼요. 10분 쉬었다 합시다.